완벽한 공간은 없다라고 말하던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싶을 만큼 충격적인 한 그릇의 맛을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철저한 완벽주의자로서의 제 삶은 런던의 어느 작은 골목길에서 마주친 낯선 향기 한 줄기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영국 왕립건축가 협회의 최연소 회장이자 프리츠커 건축상 수상자로 지난 15년간 활동해온 알렉스 하트웰입니다. 아키텍처 리뷰와 디자인 이노베이션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며 BBC의 스페이스 크래프트 프로그램의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저의 한마디가 건축 프로젝트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 건축계에서 제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코츠월드의 작은 마을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국제구호단체에서 일하는 의사들로 세계 분쟁 지역을 다니며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고귀한 소명을 위해 저는 6살 때부터 할머니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어린 저에게 부모님은 크리스마스와 생일에 간간히 받는 엽서와 이국적인 선물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보내온 루안다, 보스니아, 아프가니스탄의 사진을 보며 그리움에 잠들곤 했습니다. 저의 유년 시절은 이미 반쯤은 고아나 다름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유일한 진짜 가족이었고 우리의 생계인 B&B는 제 유일한 진짜 집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와 주말이면 저는 할머니를 도와 손님방을 정리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가끔은 정원 가꾸기를 돕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어릴 때부터 건물과 공간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 때문인지 모릅니다. 제 방이 작았기에 저는 B&B 곳곳의 공간을 제 놀이터처럼 사용했고 각 방마다 다른 느낌과 분위기를 가진 것에 매료되었습니다. 할머니의 B&B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가구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그리고 항상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따뜻한 불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물론 매년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들 모두에게 가족처럼 대했고 저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집이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관계와 기억의 총합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12살 겨울날 눈이 많이 내려 마을이 꽁꽁 얼어붙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여성이 B&B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얼어 있었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자동차가 눈에 전복돼 몇 시간을 걷다가 우연히 우리 B&B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즉시 그녀에게 따뜻한 스튜와 홈메이드 빵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 할머니는 그녀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추운 밤 그 여성의 얼굴에 번진 안도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렉스, 기억하렴. 집이란 단순히 지붕과 벽이 아니란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곳이지. 우리가 만드는 공간은 단순히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영혼을 채우는 곳이란다. 할머니는 제게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간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시절의 따뜻한 기억이 점점 더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건축가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건축학을 공부하던 시절, 저는 학생 잡지의 디자인 칼럼을 맡게 되었습니다. 캠퍼스 건물들을 분석하고 비평하는 일이었는데 이 경험이 제 인생의 방향을 확고히 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작은 건축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열정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설계한 제 작품들은 많은 주목을 받았고 2년 만에 런던의 유명 건축회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이미 영국 건축계에서 영향력 있는 건축가로 자리매김했고 35세에 첫 프리츠커 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모든 것이 흥미롭고 신선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유명 건축물을 방문하고 최고의 건축가들과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를 발견하는 일은 꿈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제 의견을 기다렸고 클라이언트들은 제 디자인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저는 깊은 회의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건물들은 상을 휩쓸고 건축 잡지 표지를 장식했지만 제 내면은 점점 더 공허해져 갔습니다. 매일 밤 홀로 넓은 펜트하우스에 돌아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면서도 따뜻한 집이라는 감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시간도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주변에는 동료는 많지만 진정한 친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그 공허함을 일에 몰두함으로써 채우려 했습니다. 더 많은 프로젝트, 더 혁신적인 디자인, 더 높은 건물들. 하지만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제 인생의 두 가지 사건이 저를 더욱 깊은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먼저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게 진정한 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던 유일한 사람이 떠난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장례식에 겨우 도착했을 때 코츠월드의 작은 교회는 마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웃들, 40년간 B&B를 찾아온 단골 손님들, 할머니가 도움을 주었던 지역 젊은이들까지. 그들 모두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누며 울고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제게는 할머니의 마지막 10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유명한 손자, 가끔 전화나 선물을 보내는 바쁜 도시인일 뿐이었습니다. 장례식 후 마을 추모 모임에 자리했지만 그들이 나누는 따뜻한 기억 속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수상 경력까지 받은 고급 주상복합 건물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자랑스러워했던 하늘정원 콘셉트의 넓은 테라스에서 한 젊은 여성이 투신 자살한 것입니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고 건물의 상징이었던 테라스는 순식간에 죽음의 테라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일기장이 발견되었는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트웰이 설계한 이 아름다운 공간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이 공간이 나에게는 미치도록 외롭고 질식해간다. 건축가로서 저는 항상 공간이 사람의 기분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창조한 공간이 누군가를 그토록 절망적인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학과 기능성에 집중했지만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적 필요는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6개월간 어떤 프로젝트도 맡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저는 점점 더 건축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느 2월의 추운 저녁, 저는 런던 이스트엔드 지역에서 새롭게 완공된 현대미술관의 개관식에 참석하고 나왔습니다. 화려한 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경험이었고 저는 피로감과 함께 무언가 더 큰 상실감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그때 쇼디치의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낯선 향기가 바람을 타고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향신료와 구수한 냄새, 그리고 무언가 깊고 정겨운 향이 섞인 그 냄새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향기를 따라 걸었습니다. 골목 끝 작고 소박한 간판이 달린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라고 적혀있는 한국 식당이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테이블 정도가 있는 작은 식당이었지만 따뜻한 나무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벽에는 한국의 시골 풍경과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공간 전체에 가정집 같은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이윤주 씨였고 이 작은 식당의 오너이자 셰프였습니다. 혼자 오셨나요? 이쪽 자리로 모시겠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명한 건축가인 제 정체를 숨긴 채 저는 그저 평범한 손님으로서 메뉴판을 받아들었습니다. 생소한 이름들이 많았지만 각 요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사진이 있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처음 오셨죠? 무엇을 드시고 싶으세요? 이윤주 씨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추천해 주실 만한 것이 있을까요? 추운 날에는 역시 따뜻한 국물 요리가 좋아요. 김치찌개는 어떠세요? 우리 집 추천인데 사골 육수에 잘 익은 김치를 넣고 오랫동안 끓여서 깊은 맛이 나요.
그럼 그걸로 하겠습니다. 주문을 한 후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작은 그릇들이 하나씩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의 깍두기, 초록색의 시금치 나물, 갈색의 멸치볶음, 노란색의 계란말이, 다양한 색상과 형태의 음식들이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이건 제가 주문한 게 아닌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윤주 씨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모두 반찬이라고 하는 한국 전통의 작은 요리들이에요. 주요 요리와 함께 무료로 제공됩니다. 손님이 원하시면 더 가져다 드릴 수도 있고요. 부담 없이 즐겨주세요. 건축가로서 저는 즉시 비즈니스 관점에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한다면 이윤이 남을 수 있을까? 런던의 어떤 고급 레스토랑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빵 하나에도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이곳은 5가지 다양한 요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식당은 모두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밥과 국 그리고 여러 반찬이 함께 어우러져야 비로소 한 끼 식사가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럿이 나눠 먹는 문화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반찬들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이윤만 생각한다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손님들에게 진정한 한국 식사 경험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녀의 표정에서는 그런 계산이 아닌 진심 어린 대접의 마음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양의 개인주의적 식사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나눔과 공유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주문한 김치찌개가 도착했습니다. 빨간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두부, 돼지고기, 파, 버섯 등 다양한 재료가 풍성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밥과 함께 드시면 더 맛있어요. 이윤주 씨가 조언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감정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국물은 맵고 짭짤했지만 동시에 깊은 감칠맛이 있었습니다. 김치의 시큼함과 고기의 풍미가 완벽하게 어우러졌고 따뜻한 밥과 함께 먹으니 묘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화려한 기교나 복잡한 풍미는 없었지만 대신 이상하게도 안정감과 위로를 주는 맛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가 괜찮아 쉬어가도 되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이윤주 씨는 수시로 테이블을 방문하며 모든 손님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국물 더 드릴까요? 밥 더 필요하세요? 반찬 더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의 말투와 행동에서는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동양인 가족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이윤주 씨는 문까지 나와 배웅하며 손을 잡고 인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보던 형식적인 서비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이윤주 씨가 작은 유리잔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얼음이 동동 떠있는 붉은빛의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수정과라고 하는 우리나라 전통 음료예요. 계피와 생강, 대추를 오랫동안 달인 다음 차갑게 해서 마시는 차죠. 겨울에 특히 즐겨 마시는데 시원하게 마셔도 몸은 따뜻해진답니다.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음료였지만 계피와 생강의 향이 코끝을 자극했고 은은한 단맛과 함께 묘하게도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독특한 맛이네요. 처음 경험해보는 맛입니다. 이윤주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는 과정 자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전통 음료 한 잔에도 당신을 생각합니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죠. 그 순간 저는 할머니가 여행자에게 따뜻한 스튜를 대접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문화는 달라도 음식을 통해 마음을 전하는 본질은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어머니의 손맛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한정식이라는 메뉴를 주문했고 또다시 감동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메인 요리 외에도 미역국, 잡채, 불고기, 갈비찜, 호박전, 도라지나물, 콩나물 무침, 청포묵 등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요리가 작은 그릇에 담겨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각각의 맛이 뚜렷하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방식이 마치 잘 설계된 건축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연히도 제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동료 건축가 에밀리 포스터였습니다. 그녀는 런던의 지속 가능한 건축 프로젝트를 주로 담당하는 유명한 건축가였습니다. 알렉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에밀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방문했어. 넌? SNS에서 여기 음식 사진을 봤어. 솔직히 기대는 별로 안 했어. 인테리어가 너무 소박해 보여서. 하지만 맛이 궁금해서. 우리는 서로의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여전히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공간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가구도 특별한 게 없고. 하지만 이 공간감은 특별해. 특히 이 조명의 배치가 흥미로워. 소박하지만 안정감이 느껴져. 그녀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우리가 얼마나 공간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기술적 실험처럼 평가해왔습니다. 건축의 화려함과 혁신성, 기술적 완성도를 중시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공간이 주는 위로와 따뜻함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윤주 씨는 10년 전 런던으로 이주해 작은 식당을 열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양념도 줄이고 플레이팅도 신경 썼죠. 하지만 어느 날 한 영국인 손님이 그러더군요. 이 음식이 당신의 진짜 음식인가요? 당신 고향의 맛인가요? 그 질문이 저를 깨우쳤어요. 그 후로는 타협 없이 우리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그 맛 그대로를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시나요? 한국에서는 밥 한 끼 같이 먹자라는 표현이 단순한 식사 초대가 아니에요. 그건 내 시간과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의미예요.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방법이죠.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의 건축 철학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어머니의 손맛을 찾았습니다. 된장찌개, 부대찌개, 비빔밥, 삼계탕, 칼국수 등 다양한 한국 요리를 경험하면서 저는 점점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음식으로 이렇게 위로받고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구나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윤주 씨의 식당 건물 주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2배로 올렸고 그녀는 한 달 안에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런던의 부동산 가격으로는 비슷한 위치에 새 식당을 열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아마 그냥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이윤주 씨는 체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찾아주신 단골들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윤주 씨의 식당, 할머니의 B&B,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설계했던 모든 건물들이 서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새벽녘 갑자기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어머니의 손맛을 찾았습니다. 이윤주 씨에게 제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 근처에 작은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사무실로 쓰려고 샀던 건데 지금은 비어 있어요. 당신의 식당을 그곳으로 옮기는 건 어떨까요? 임대료는 지금의 절반만 받겠습니다. 이윤주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당신의 음식이. 아니, 이 공간이 저에게 준 것을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그런데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제안한 건물은 상업용 주방 시설을 갖추기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리모델링이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건축가로서의 전문성이 빛을 발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했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공간을 재구성했습니다. 기존의 건축 규범을 벗어난 설계였지만 제 명성 덕분에 특별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는 한 달간 폭풍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을 감독했고 때로는 손수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윤주 씨도 틈틈이 찾아와 한국 전통의 온돌 방식과 주방 배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의 손맛 2.0이 문을 열었습니다. 외관은 한국 전통 한옥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고 내부는 여러 개의 아늑한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각 테이블은 마치 독립된 작은 방처럼 느껴지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공동체 공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특히 주방은 식당의 중심에 위치해 이윤주 씨가 요리하는 모습을 모든 손님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업 첫날 소문을 들은 단골들이 몰려왔습니다. 모두가 새 공간에 감탄했고 특히 에밀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알렉스, 이건 정말 내가 해온 작업 중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야.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그냥 마음으로 설계했어. 그날 저녁 개업식이 끝난 후 이윤주 씨는 저를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동안 저와 나눈 대화들, 제가 음식에 보인 진심 어린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식당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제 모습이 그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 같았습니다. 알렉스, 사실 이 식당을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윤주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국에서 한국 음식을 이렇게까지 깊이 이해하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특히 당신이 처음 김치찌개를 맛봤을 때 보였던 그 표정. 마치 제가 오래된 기억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낡은 오크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에는 한글로 무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특별한 분이셨어요. 그들은 서로 사랑에 빠졌지만 전쟁이 끝나고 헤어져야 했죠. 한국 전쟁 때 간호사로 일하시면서 영국 군의관을 만나셨대요. 할머니는 늘 진정한 마음은 국경을 넘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윤주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상자를 건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 상자를 주시며 언젠가 진정으로 우리 음식의 마음을 이해하는 영국인을 만나면 이것을 그에게 주렴이라고 하셨어요. 10년 동안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는데 알렉스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끌렸어요. 마치 할머니가 저를 당신에게 인도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당신이 이 식당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본인의 건물을 내어주고 직접 손으로 공사까지 도왔을 때 확신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상자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작은 노트와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진 속에는 젊은 한국 여성과 영국 군인이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고 그 군인은 다름 아닌 제 할아버지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 할머니는 한국 전쟁 때 영국 의료부대원이었던 한 영국인과 사랑에 빠지셨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그는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죠. 할머니는 평생 그를 잊지 못하셨고 그의 이름을 가끔 부르셨어요. 알렉산더라고.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말씀하셨던 한국의 꽃에 대한 이야기, 할아버지께서 종종 만들어주시던 이상하게 익숙한 맛의 음식들. 3달 후 영국의 권위 있는 건축 잡지 아키텍처 리뷰의 편집장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윤주 씨의 식당에서 우연히 저녁을 먹은 후 제가 설계한 공간의 특별함을 알아보고 연락해왔다고 했습니다. 하트웰 씨,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최근 행보는 업계의 수수께끼였어요. 최고의 명성을 뒤로하고 갑자기 사라진 것이. 하지만 이제 이해가 됩니다. 당신은 우리가 모두 놓치고 있던 무언가를 찾고 계셨군요. 그녀는 저에게 공간 과영혼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에세이 시리즈를 기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순한 건축 비평이 아닌 각국의 전통 음식과 공간 디자인이 가진 문화적, 감정적 가치를 탐구하는 심층적인 글이었습니다. 첫 에세이가 출간된 후 저는 제가 경험한 한국 음식과 한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졌습니다. 그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디자인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들은 제 에세이 시리즈를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 동서양 건축의 대화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윤주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운명인가 봐요. 마침 저도 한국에 갈 계획이었어요. 함께 가면 어떨까요? 제가 진짜 한국 음식과 문화를 안내해 드릴게요. 그렇게 저의 한국행이 시작되었어요. 이윤주 씨의 고향인 전라도의 작은 마을에서 저는 한국 전통 가옥 한옥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 온돌의 과학적 설계, 마당을 중심으로 가족이 모이는 방식.
그것은 마치 건축적 반찬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공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하나의 집으로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그 여행에서 저는 이윤주 씨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고 할아버지가 보냈던 편지들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제 건축 회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감성 건축이라는 새로운 철학을 내세워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적 배경을 우선시하는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공동체 공간 설계에 집중했고 각 문화의 고유한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윤주 씨와 저는 마음의 공간이라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소규모 식당들이 런던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 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살린 인테리어 디자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은 미슐랭 스타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습니다. 영국 관광청은 공식적으로 이 식당을 문화적 가교로 인증했고 런던 시장은 매년 이곳에서 글로벌 커뮤니티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주말이면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며 특히 한국 음식과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제 설계는 이전보다 덜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살고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더 깊이 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윤주 씨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물었습니다. 알렉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지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지금은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사람들, 식당 안의 웃음소리, 그리고 우리의 손 사이에 놓인 따뜻한 믹스커피를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집은 내가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느껴지는 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갈 때는 세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나올 때는 다시 그것을 견딜 힘을 얻는 곳이라고요. 오랫동안 저는 집을 단지 물리적 구조물로만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 음식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집은 벽과 지붕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와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해 있다는 것을요. 이윤주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 그 단어를 아시다니 놀랍네요. 사람 사이의 따뜻한 유대감,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이는 마음. 우리 서양 건축에는 이런 개념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는 찻잔을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에 물든 거리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설계를 시작하기 전 이렇게 자문합니다.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어떤 기억을 만들까? 이곳을 떠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공간은 정이 쌓이는 곳인가?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은 어쩌면 벽돌과 유리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어야 할 것은 마음의 집인 것 같아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